저희 대학이 40주년을 올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한자대학 동맹 제2차 컨퍼런스를 저희가 열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 네덜란드의 그로닝겐이라는 아주 북쪽 끝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한자대학이라는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바로 그 한자대학이라는 곳이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의 그 한자동맹 187개 도시가 모여가지고 오늘날의 WTO 같은 그런 조직을 결성했었는데 그 한자동맹의 그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대학이라고 합니다. 한자대학이. 그 대학에서 이제 새롭게 한 300년 만에 다시 한번 한자동맹을 하자. 근데 이번에는 도시가 아니라 대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서 제1회 한자대학 동맹이 있었고요. 그 제2회를 어디서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서 저희가 40주년 행사를 하니까 그때 같이 하겠다 해서 인천대학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자대학 그 동맹 그 제1회 학술대회에서 이제 모든 총장님들이 다 같이 한 얘기가 오늘날 그 QS하고 THE라는 둘 다 영국에 있습니다만 양대 그 대학 평가 기관에서 대학 평가를 하는데 두 개가 다 비슷하고 항상 뭐 하버드, 스탠포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대학이 1, 2, 3다 등을 독식하고 실제로 그 학술 논문을 쓰는 그런 대학들은 굉장히 랭킹을 높여주는데 현실에서 이 기업과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특히 특허라든가 또는 그 현장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또 창업 그리고 학생들이 돈 많이 버는 기계가 아니고 인격이라든가 도덕심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대학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안 돼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런 전 세계 3만 개 대학 중에서 한 200여 개 남짓한 대학들이 하는 그 게임에 끌려다녀야 되겠느냐. 더 이상 한스 크리스천 안더슨의 그 벌거벗은 임금 같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쫓아가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럼 앞으로 한자대학의 그 동맹에서 새로운 랭킹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취업보다는 창업, 그다음에 학술 논문보다는 현장 기술과 특허, 그리고 돈 많이 버는 학생들의 월급 수준보다는 정말 그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그런 대학, 그런 대학을 랭킹을 매기는. 그래서 요새 보면 뭐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이라든가 싱귤러리티 대학이라든가 프랑스의 에콜 42 같은 새로운 스타일의 대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대학들이 랭킹에 올라가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현장과 그런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그런 랭킹을 만들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월 5일에 그 새로운 랭킹 시스템을 선을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팀을 짜가지고 여러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주도해서 이름을 한국 이름에 맞게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WURI인데요. World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 그러니까 현장에 실제 영향을 주는 세계 대학의 랭킹. 그래서 우리라고 불렀는데요. 이 랭킹 시스템은 그 대학에서 만든 학술 논문 개수라든가 뭐 취업 숫자, 학생들의 뭐 월급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독특한 혁신, 즉 그 산업기술과 창업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새로운 혁신 사례를 제출하면 그 혁신 사례를 거기에 제출한 그 사례를 제출한 대학의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대학만 빼고 나머지 대학을 평가해가지고 랭킹을 매기는 아주 단순한 그러면서도 훨씬 의미가 있는 그래서 그 다른 학교의 혁신 사례를 읽어만 봐도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확신이 드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고 그런 랭킹을 하자는 그 제안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특히 오늘 오신 여러 대학의 총장님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그 랭킹도 보시고 또 그 전에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 사례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함께 공유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랭킹 평가해서
그렇게 되면 뭐 세계 100대, 200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식의 랭킹 시스템이 되니까요. 각 대학에서 가지고 계신 아주 독특하고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그거를 그 평가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한국대학신문에서도 저희 그 한자대학 동맹에서 하는 이 우리라는 랭킹 시스템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여기에 지금 그런 자료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꼭 그때 7월 3일부터 5일까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딴 건 못하지만 여기에 이틀 동안 숙박하시는 것과 모든 여기에 편의는 다 제공해드리고 VIP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여러분께 뭐 혁신을 뭐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얘기 드리는 건 좀 거북한 표현이고요. 다만 모든 대학에서 다 많은 혁신을 하듯이 저희 인천대학에서 해오고 있는 그런 혁신 사례를 좀 그 배경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먼저 국립인천대학교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분 다 그러시지만 저도 이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현장부터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논리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학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왜 하느냐, 무슨 목적을 하느냐, 어느 방향을 향해서 하느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인재가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학의 진화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미래 가장 바람직한 대학이 무엇인가를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립인천대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몇 가지 혁신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도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인재라는 단어 이전에 HRD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인간 개발. 근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소위 인사, 인간 개발 이런 단어가 다 없어지고 요새는 전부 인재, 영어로 보면 탤런트라는 단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탤런트, 인재가 의미하는 건 사실 지도자죠. 그래서 지도자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창업가형 지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보 경영자형 지도자,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가 있는데 창업가는 정말 문자 그대로 창업형이고요. 창조형이고 초보 경영자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그 혁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조직이든지 그게 기업이든지 학교든지 정부든지 병원이든지 어디든지 중간에서 탄탄하게 그 현장을 바치는 중간 경영자는 또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적응, 유지, 개선형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형을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타고 태어나느냐? 그건 아니겠죠. 결국 교육을 통해서 창조형을 만들 수도 있고 혁신형을 만들 수도 있고 적응형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는 그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영학에서 항상 제가 모델로 쓴 거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발전하거나 학교가 발전하거나 나라가 발전하려면 우선 주체, 지도자가 훌륭해야 되고 환경 조건이 좋아야 되고 가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 환경, 자원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이제 인풋이고요. 그걸 잘 버무려 가지고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프로세스에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근데 그 메커니즘이 주체, 환경, 자원인데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특히 창조형이 나오느냐, 혁신형이 나오느냐, 또는 정형이 나오냐인데 이 세 개를 버무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수학에서 조합과 순열이라는 수학 공부를 고등학교 때 하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조합이라는 건 이 주체, 환경, 이 자원의 어떤 내용이냐고요. 순열이라는 건 이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배합하느냐, 어떤 순서로 중요성을 두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순열을 중심으로 해보면 주체, 환경, 자원, 주체를 subject, S라고 보고 환경을 environment, E라고 보고 자원을 resource, R이라고 할 때 6가지 형이 나옵니다. SER, SRE와 같이 S가 제일 앞서는 경우가 있고요.
RSE, ESR처럼 S가 가운데 서는 형이 있고 ERS, RES처럼 S가 제일 뒤로 가는 형이 있습니다. 근데 SER이라는 건 뭐냐면 예컨대 정주영 회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강원도 통천에서 그냥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정비소에 시작해서 모든 저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현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의지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환경을 만들어내고 자원을 창조한 SER형이라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SRE는 저는 이병철형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이병철 회장은 저 하만 산골짜기에서 나왔지만 아버님이 그래도 좀 돈이 있었고 특히 친구 중에 조홍재라는 아주 부잣집 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부사장으로 시키면서 그 돈을 써가지고 삼성의 초기를 이뤘습니다. 조홍재 회장은 나중에 분가해서 효성그룹의 회장이 됐지만 이병철 회장은 정주영 회장과는 좀 달리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SRE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가 이 두 가지는 순수한 창조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S가 가운데에 서는 형은 어떤 RSE는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중에서는 소위 그 인트라프레뉴어링 사내 창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장이 사업부장한테 돈 10억을 주고 이 10억 가지고 사업해라. 사내 창업이죠. 그러니까 RSE가 됩니다. 그래서 RSE는 사내 창업형이고요. ESR은 먼저 좋은 환경이 있는 겁니다. 환경을 활용하면서 주체가 자기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옛날 우리 개발연대에 정부가 많은 기업에게 독점권을 줍니다. 그럼 독점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걸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기업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ESR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S가 뒤로 가는 거는 주어진 E와 R을 잘 활용하는 사실 저게 바로 요새 그 금수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부모가 모든 조건을 다 제공해주고 그걸 가지고 적당히 살아라. 그렇게 되면 ERS 또는 RES가 되죠. 저는 요새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창조형이나 혁신형보다는 적응형으로 기르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 자기 자녀들에게 저런 창조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체로 나서거나 또는 일본처럼 자기 아들을 기업인이 자기 아들을 자기 회사에 뭐 중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친구 회사에 사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교육시키는 전 그런 게 혁신형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육 대상자를 어떤 조건에 놓고선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창조형, 혁신형, 적용형이 달라지는데 이 2500년 전에 노자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죠. 수인이여 하면 불여 수인이여라. 수인이여 첫 번째 어는 물고기였지 아닙니까?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여 수인이여 두 번째 어는 삼수변이 들어간 어죠. 이건 물고기 어자가 아니라 물고기 잡을 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부 그러면은 이제 삼수변이 들어간 어자를 쓰죠. 이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못하다. 저는 이 첫 번째 방법이 중간관리자 양성하는 적응형 인간을 육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걸 다 주는 부잣집 자식처럼. 반면에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혁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최고 경영자를 양성하는 데는 이게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창조형, 새로운 창업을 해가지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노자가 그 방법 안 가르쳐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 실력은 없지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불여, 수인, 이여, 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장소. 그러니까 굶겨가지고 바닷가로 쫓아내보내자 이거죠. 그럼 거기서 하여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스로 물고기 잡는 방법도 찾아내고 좀 생존해서 다시 나타나면 그 친구는 정말 창조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창조형은 세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데서 우리가 교육하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이 바로 어떤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내냐를 먼저 생각하고 창조형이냐 혁신형이냐 아니면 적응형이냐 거기에 따라서 대학이 스스로의 교육 방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모든 대학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대학이 다 4차 산업혁명을
목표로 해서 AI라든가 뭐 VR이라든가 IoT라든가 뭐 요즘 블록체인까지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정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이 생태계고요. 여기는 다양한 종류의 대학이 필요합니다. 창조형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혁신형도 만들고 적응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들이 어떻게 될 건가? 현재 미국에 대학이 3,000개쯤 있는데 요새 다양한 유사 대학, 대학이 아닌데 대학인 그런 대학이 많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네르바 대학 같은 그건 사실 정규 대학이 아니죠. 그 클레몬트 대학에 하나의 연결해서 학위는 주지만 사실 그 자체는 대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요새 유다시티라는 것도 그렇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1,50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요새 그 새로운 대학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가 시진핑 시대에 와서 조금 주춤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한 400여 개 대학이 있다고 그러는데 418개라고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대학이 어떻게 될 건가? 많은 사람들이 대학이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대학 수가 많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쯤 후면 대학이 한 600개로 늘어날 거로 봅니다. 왜냐? 저는 획일적 교육을 담당하는 누가 봐도 똑같은 대학은 확 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특수한 역할과 목적을 가진 그런 조직과 인물들이 필요하면서 다양한 부티크 스타일의 대학들이 수없이 출현할 거로 봅니다. 여러분 이미 제 귀에 많이 들리고 있는 몇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SKT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대학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다산 네트워크에서 만들고 있다고 그러고 뭐 대교에서도 만들고 있다고 그러고 한 6, 7개 대학이 현재 대학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겠다. 지금 그런 노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 일본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자생적으로 이 사회에서 그런 욕구가 분출해 나오고 있고 그게 대학의 자격을 교육부로부터 받건 안 받건 관계없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아마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사디라는 그 디자인 회사일 겁니다. 그 회사는 대학이 아닌데 지금 전 세계에서 사디 출신은 전부 대학 나온 곳에 인정을 해줍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은 안 해주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석사 박사 과정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대학이 이미 됐습니다. 그럼 대학 아닌가요? 전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학이 어떻게 바뀔 건가? 준비해야 되는가? 뭐 미래는 오늘 시작하고 현장에 물어보자. 뭐 이런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고요. The future is now. 지금 바뀌어야죠. 지금부터.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전 현장에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문현답이라는 표현도 있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정말 전 이걸 실감하는 게 제가 처음에 여기에 2년 반 좀 전에 와가지고 거의 3년 됐네요. 바로 오늘이었네요. 3년 전 오늘이었네요. 보니까 2016년 5월 16일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의 김태한 사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방문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학에서 자기를 찾아오면 밤낮 좀 기금 내달라, 학생들 취업시켜달라 이 얘기만 하는데 기금은 시작한 회사니까 줄 수가 없고 몇 명 와서 취업을 시켜봤더니 영 쓸모없는 학생밖에 없더라. 왜냐? 우리가 원하는 신입사원은 생물학 과목을 2개 더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입사원은 조직에 몰입하고 구성원과 화합하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역할에 전력 투구하는 반듯한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인성은 우리가 못 가르칩니다. 생물학은 우리가 더 잘 가르칩니다. 인성을 가르쳐서 보내주십시오. 절규를 하더라고요. 절규를. 근데 와서 이걸 우리 교수님들하고 얘기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 그래도 생물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밖에서 그렇게 울부짖지 말고 학교로 들어와서 직접 가르쳐서 데리고 가라.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매트릭스 칼리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그냥 플랫폼이 되고 기업이 와서 프로그램을 짜고 학생들이 그걸 듣고 서로 만족하면 데려가는 그런 식으로 학교가 한번 바뀌어보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해 주시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학이 어떻게 변화할 건가를 또 한번 틀을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과거의 대학이 1, 2, 3으로 변해왔다면 앞으로 대학은 4, 5, 6으로 변할 거다 이거죠. 그럼 1, 2, 3, 4, 5, 6이 뭐냐? 저는 1, 2, 3은 아주 우리 경험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봅니다. 1, 2, 3은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분필을 가지고 판설하고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강의 듣고 가끔 학생들이 졸면 교수님이 분필을 던져가지고 정말 맞기도 하고 옆 사람이 맞기도 하고 정말 하느님 같은 교수님이 하느님 같은 역할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새는 그랬다간 또 가로수 또 올라오겠지만 옛날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게 1.0입니다. 근데 2.0은 한 1980년대부터 사례를 놓고 토의를 하고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3, 4 모여가지고 한 다음에 발표를 하고 이런 강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게 2.0이죠. 그래서 3.0은 2000년대부터 무크라든가 플립드 러닝, 거꾸로 학습 같은 게 등장하면서 이제 인터넷 학습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이 세 가지가 몇 프로로 구성됐느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인천대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1번이 한 80%, 2번이 5%, 3번이 15%쯤 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결합돼서 강의가 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직업들이 많이 바뀌고 어떤 세상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자, 이런 1, 2, 3 가지고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대학은 제가 새로운 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틀이 뭐냐? 우선 지금까지 우리 이성을 가르쳤는데 감성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이 감성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1, 2, 3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면은 아마 오른쪽 밑쯤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이성이지만 그래도 토론도 하고 뭐 하면서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오프라인을 하면서 좀 통합적 사고 능력은 좀 그런 대로 길러졌다고 봅니다. 근데 요새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이건 여기 아닐까요? 소위 인공지능형 능력을 갖추는 철저하게 개인적 성향이고 철저하게 이성 아닙니까? 자, 이 표에서 보시듯 지금 교육부가 요구하고 있고 모든 대학이 따라가고 있는 이게 대학의 궁극적인 모습이어야 됩니까? 맞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되지만 이거는 대학보다 더 잘 가르치는 기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학이 사실 경쟁력은 없습니다. 해야 되지만 이것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감성 중심의 대학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정말 고전을 읽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4.0하고 5.0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면요. 4.0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고요. 5.0은 인공지능이 침범하지 못하는 가치 판단력, 창의력,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죠. 근데 이미 여러분 유다시티라는 미국의 기업을 아실 겁니다. 무크를 기반으로 하되 다른 무크와 다른 점은 요겁니다. 아마존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고 페이스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빅데이터 가르치고 구글의 마케터가 앱 마케팅을 가르치는 철저하게 현장에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자, 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연구실에서 논문 쓰는 교수가 가르치는 것과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기초는 가르칠 수 있지만 현장에 당장 내일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가르치는 능력은 대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0에서는 뭐 유명한 세인트 존스 칼리지가 고전 100권을 읽고 졸업하는 대학이죠. 제가 여기에 그 총장이 질문 한번
왔었죠. 작년 11월에.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저 토론을 같이 하다가 한번 질문했어요. 제가 여기서는 뭘 하고 있냐면 역사하고 철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근대학문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물리학도 고전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서설이라든가 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가르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뉴턴은 거의 3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뉴턴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뉴턴 이론을 깼고 아인슈타인 이론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수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300년 전 뉴턴을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새로운 이론이 나온 교과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교과서는 틀림없이 5년 후면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근데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쓰레기통에 들어가겠느냐? 아니다. 100년 후에도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읽힐 거다. 그러면 100년 후에 읽힐 책을 읽어야 되느냐? 5년 후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책을 읽어야 되느냐? 고전은 옛날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미래에 읽을 책을 미래에도 읽힐 책을 고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 시카고 대학 또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1900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대학인데 그런데 이 대학이 1929년에 그 로버트 허친스라는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고전 100권을 읽지 않으면 졸업 못한다고 딱 선언했어요. 그래서 교수 학생들이 다 반발하고 그랬는데 결국 총장이 밀어붙여가지고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걸 깨달으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90년 만에 노벨상 수상자가 89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가 1등이고 시카고 2등이고 나머지 뭐 스탠포드, 뭐 하버드는 한 40명, 5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때 저 마지막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저는 이게 6.0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나눔과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세상을 끌어가려면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베풀고 그 다음에 가진 걸 아낌없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강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해야죠. 그래서 개인적 성향보다는 통합적, 강의실 안에서 밖으로, 인식에서 행동으로, 지식에서 지혜로 움직이는 대학, 행동하는 학생. 이런 대학에서 이 6.0의 그런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 교육, 그 다음에 봉사가 있는데 사실 봉사하면 영어로 표현해서 아이싱 온 더 케이크, 케이크 위에 가는 뭐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교육과 연구 못지않게 봉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4.0, 교육은 5.0, 봉사에서는 6.0을 추구하는 그런 종합대학이 되자 이겁니다. 학문으로도 종합적이 돼야 되지만 연구와 교육, 봉사를 종합적으로 하는 대학. 그래서 인천대학에서 하고 있는 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딘지를 모르실까 봐 인천이 21세기의 중심지인 이 동북아의 또 중심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통일 수도는 인천밖에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시지만 DMZ가 255km고요. 그 NLL이 277km, 532km입니다. 그중에 NLL 277km는 전부 인천이고요. 이쪽 255km 중에 강화도 40km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약 320km가 인천이고요. 나머지 한 210km가 경기도와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공항에서 다리만 건너면 되는 대학이고 한 20분 걸리고요. 서울 한 45분. 근데 제가 있던 서울대학에서 24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저희 집이 용산에 있는데 저희 집 가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게 인천대교의 밤 모습이고요. 이게 정말 송도의 야경. 이따 저녁 때 좀 늦게까지 계시면서 야경을 흠뻑 즐기시기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송도 한가운데 있는 센트럴파크의 그 호수의 장면입니다.
이게 저희 대학이고요. 이렇게 직사각으로 되어 있고 저쪽에 바다고 이게 셀트리온, 이쪽이 저 잭 니클러스 컨트리 클럽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인천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등으로 평가된 적이 있고 옆에 있는 잭 니클러스 컨트리 클럽하고 저희는 제휴를 맺어서 저희 공식 사이트에 우리 Affiliated Country Club 잭 니클러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사립에서 시립 국립대학으로 바뀌었고요. 실제로 6년 전에 바뀌었습니다만 정부 예산을 받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인천대학 초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 대학은 전국의 41개의 국립대학 중에서 법인 국립대학으로 2개밖에 없는 서울대와 인천대의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그 황우여 부총리를 그때 만났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인천대가 법인 국립대학이 되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데 그 여러 지역에서 온 국회의원들한테 설득을 하려니까 이런 논리가 필요하더래요. 그 전 세계 2개 대학이 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서울대학밖에 없다. 근데 서울대학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대학은 이 지역 경제에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보다는 이 인천에 300만과 경기도에 1,300만에서 1,600만 명이 있는 여기에 종합대학을 세워야 서울대학과 경쟁할 수 있다. 하여간 이런 논리로 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인천대를 서울대학하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에서는 교토대학의 총장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경대학은 동쪽으로 가라. 교토대학은 서쪽으로 가겠다. 전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가 안 하는 짓만 골라서 하겠다.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해도 상당히 할 일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차별화를 하자.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자. 그러니까 서울대학이나 모든 종합대학은 거대한 지구죠. 그러나 얇은 방막으로 쓰여진 서울대학의 제일 유명한 교수 중에 하나 김빈내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한 50대 초반인데 굉장히 몸이 약합니다. 근데 거기 연구처장이 항상 고민하는 게 김빈내리 교수가 석 달만 몸이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오면 그 20명의 연구소가 무너진대요.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답니다. 다른 나라라면 김빈내리 교수 정도 되면 거기 한 5명이나 10명 정도의 팀이 붙어가지고 교수진이 함께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에서는 티오가 하나 생겨도 김빈내리 교수하고 같은 연구를 하는 같은 분야에 있는 교수를 뽑을 방법이 없대요. 그럼 두 사람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한 과목 놓고 그러니까 교수 티오만 생기면 누군가 잘하는데 근처에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어느 교수도 지금 가르치지 않는 빵꾸난 곳을 계속 땜질을 해왔다 이거죠. 70년을 그렇게 오니까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는데 어느 분야에서도 2명의 교수가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런 대학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지 말고 작은 소행성이지만 봉우리가 한 5개쯤 있는 교수들이 모이는 그런 대학을 만들자.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중심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바이오를 하는 그런 유일한 대학이 되보자. 자, 그래서 저는 1등 대학 하지 말고 유일한 대학 하자는 그런 슬로건을 한번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학이란 게 뭐냐? 자, 모든 대학에 모든 학과가 있고 이걸 종합대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대학 중에서 연구중심 대학을 종합적 연구중심 Comprehensive Research University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조금 분야를 좁혀가지고 공대 중심으로 가는 뭐 한국의 카이스트나 미국의 MIT 칼텍 같은 데가 있죠. 이건 Intensive Research University, 집약적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그러죠. 인천대학은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교수님들이 자기 논문은 쓰고요. 거기 추가해서 플러스 알파로 바이오 하나를 골라가지고 모두가 다 하자입니다. 인문대학에서도 바이오, 사회대학에서도 바이오, 사범대학에서도 바이오, 법대에서도 바이오, 바이오법.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법학은 뭡니까? 식약처가 거대한 법률의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한의원 부총장님. 우리는 형법이건 민법이건 행정법이건 상법이건 식약처에서 식약처에 관련된 법만을 다루자. 그럼 바이오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경쟁을 하지 어떻게 저희가 뭐 서울대나 뭐 연고대나 동국대학의 법대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하나만 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근데 여기 재미있는 케이스가 러시아에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니콜라이 표도로프라는 철학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철학적 담론을 하나 제안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갈아 끼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 그 뭐 황당한 얘기였겠지만 150년 전에 러시아 정부가 그 얘기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인공장기를 만드는 산업을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150년이 지난 지금도 인공장기 산업에서 러시아가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 니콜라이 표도로프를 기리는 우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인공장기 산업에 대한 공헌을 치하했다고 합니다. 자, 인공장기는 공학도가 만들지만 공학도에게 영감을 주는 건 누굽니까? 인문학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저희는 작년 11월 22일에 글로벌 바이오 컨버전스 포럼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이오를 전공하지 않는 인문학도, 사회학도들이 바이오 논문을 써가지고 그거를 바이오 학자들이 앉아서 듣는 그런 컨퍼런스를 열었고 올해는 다시 8월 20일에 두 번째 컨퍼런스를 합니다. 30편의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게 쭉 논문인데 참고로 그중에 하나는 우리 학교 영문학 교수 세 분하고 저하고 경영학하고 하는 네 사람이 바이오 논문 하나 썼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 외에도 여기 아주 재밌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History of Change in Viruses Presented in Culture and Art. 예술과 문화에 나타난 바이러스의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논문을 쓴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바이오 안 하는 분들이 바이오를 픽업해서 하는 거고요. 30편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하고 정말 영문학 교수 세 분이 쓴 논문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두 개의 가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동서고금에 쓰여진 소설책이 1억 4천만 권이랍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들 대개 한 500권에서 1000권쯤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바이오에 관련된 소설만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뽑아봤더니 한 3,000권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10개 주제로 나누니까 200~300권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주제별로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언제 피크를 이뤘다가 쓰러졌는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소설책을. 그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실제 학계에서는 연구 논문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런 걸 또 추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설은 소설에 나온 이 주제와 실제 연구가 된 이 똑같은 주제가 어느 쪽이 먼저 시작됐느냐. 소설에서 먼저 나왔는지 아니면 논문에서 먼저 나왔는지.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먼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문학이었을까요? 과학이었을까요? 인문학이었죠. 그게 첫 번째 가설인데 이건 아주 쉽게 증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또 다른 주제지만 이 시간의 갭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그 가설도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번에 응용입니다. 자, 아티피셜 오르간, 인공장기나 클론은 이미 많은 논문이 나왔는데 아바타는 소설과 영화는 나왔는데 아직 이론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두 개의 가설을 가지고 소설에 나와 있는 이 아바타가 본격적인 연구가 되는 게 언제쯤이겠는가 하는 걸 유추해낼 수가 있죠. 자, 바이오 하나도 모르는 네 명이 썼습니다만 바이오 학자들에게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주는 논문 아니었을까요? 전 이런 게 바로 융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정말 전 세계에서 인천대만 가능한 그런 연구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이런 게 저는 the only one, 유일한 대학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이오만 가지고 500명 교수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글로벌 아시아 통일로 통합,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여러 가지 나타날 여러 가지의 통합 주제, 초등학교 교과서가 통합돼야 되고
법이 다 통합돼야 되고 법정 전염병이 통합돼야 되고 전기 시스템이 통합돼야 되고 건축에 무슨 그 스펙이 다 통합이 돼야 되고 이런 걸 언제 할 거냐 이거죠. 통일이 된 후에 할까요? 지금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먼저 하는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러고 중국의 1대1로도 마찬가지로 이 시진핑이 주장하는 1대1로 중국 정부가 좀 외로워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받아가지고 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화교들이 1대1로 어떻게 활용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건가. 그러니까 주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 1대1로를 연구해보자. 그래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더니 중국의 북경에 있는 사회과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문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봉우리는 이미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해양 및 국제분류, 로봇, 기후변화, 문화예술 이 중에 또 한두 개 잡아가지고 봉우리가 한 5개나 6개쯤 만들어져가지고 500명의 교수들이 전공은 64개입니다만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융합 연구를 하면 그래서 그 한 5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성공하면 인천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연구 중점 트랙이라는 새로운 그 교수 채용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그저 김영석 교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구조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이유가 돈도 없지만 돈을 잘 쓰는 방법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10명이 시작해서 10명이 그대로 있잖아요. 5년, 20년 있는다고 치면 결국 교수 비율은 조교수 16%, 부교수 16%, 정교수 67%의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교수 연봉은 당연히 6천, 8천, 1억이라고 할 때 평균 9천만 원. 정교수가 많으니까 월급 평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조교수, 부교수가 아무래도 연구를 많이 한다면 조교수, 부교수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른 외국의 메이저 대학 보면 10명이 조교수가 됐다가 정교수로 남는 사람 1명밖에 없거든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100명이 조교수가 됐다가 3명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봉급도 6천, 8천, 1억이라면 조교수가 절대적으로 62%, 부교수, 정교수 줄어드니까 부교수 12%, 정교수 25%죠. 그럼 봉급 수준도 7,200 정도면 돼요. 우리나라보다 20, 30% 쌉니다. 또 조교수, 부교수 비율은 75%입니다. 자, 똑같은 숫자의 교수지만 우리는 33%가 조교수, 부교수고 해외 메이저 대학은 75%가 조교수, 부교수입니다. 연봉은 우리가 25%에서 30%더 높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어떻게 경쟁력이 생깁니까? 돈의 다과도 문제지만 돈의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대학은 한번 이걸 우리나라의 제도로 올 때 이런 식으로 조교수는 그냥 플랫폼이 되고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중에 1명 정도만 정교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른 대학으로 가고 더 좋은 대학으로 갈 수도 있죠. 논문이 더 많으면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는 조교수가 미래를 준비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조교수를 슈퍼 포스닥 같은 슈퍼 포닥 같은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육인데요. 여기 이제 매트릭스 칼리지인데 요걸 보시면 사실 저희 학생들이 한 130에서 140학점 정도 받고 졸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공에서는 작게는 40이 많으면 한 60학점쯤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 중에서 좀 기초학문, 그래서 사회에 현실성이 없는 걸 좀 줄이고 자꾸 응용이 있는 걸 여기다 붙이다 보니까 경쟁이 일어나고 저 기초학문이 죽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가지고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 수요를 반영하는 과목을 X축이 아니라 Y축에 갖다 놓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40, 민주에서는 40에서 60학점 또 제가 여기 숨겨진 88학점을 찾았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정부나 학교나 저 88학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이 42학점만 가지고 서로 이전 투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88학점 중에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기업이 원하는, 정부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면 학생들은 들어온 전공에서 3분의 1 정도, 또 자기가 원하는 취업이나 뭐 미래에 도움을 주는 과목에서 3분의 1, 3분의 1은 뭐 선택. 이렇게 하면 훨씬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 나오고, 기존 학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한 준비를 Y축에서 받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대학의 교수들이 학과를 설계하는 권한, 즉 교권이죠. 교권을 기업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 저희 대학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런 데 대해서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잘 끌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데 대한 뭐 반발이 없이 많은 기업 교수님들이 여기 따라오고 계시고요. 이미 한 40-50개 기업들이 여기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학기 1,900개의 과목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338개, 약 17%가 그 기업이 선정하거나 설계한 과목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한 6분의 1 정도가 기업이 지정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양고전, 동양고전, 한국고전 100권씩 300권을 지정해놓고 그중에 5권을 읽으면, 그리고 논문을 쓰면 학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필수 과목으로 하고 싶은데, 필수 과목은 좀 쉽지 않고 지금은 선택 과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인데요. 저는 인천에서 시작한 대학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요, 그 OECD의 피학이라는 기관이 있죠. 피사는 그 초중등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피학은 성인들의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OECD 기관인데, 여기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25세까지는 한국의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34세가 지나면은 한국이 최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지만 어린이들의 교육열이 높은 거고, 평생 교육은 거의 제로입니다.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0대뿐만 아니라 40대, 60대에 새로운 그 인생을 설계하거나 인생 3막을 준비하는 정규 학위 과정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3번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자. 다만 그 이대 그 미라 사건이 나가지고 최순실 사건에 이제 계기가 됐는데, 그거는 5년 사회에서 5년 경력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 하니까, 현재 그 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재학생 입장에서는 옆에서 들어왔다고 비판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40세 이상으로 하면은 20대와 경쟁하지 않는 부모 세대가 되니까 그런 반발도 피할 수 있을 거고, 또 이 과정이 열등제라는 인식을 받지 않으려면 공부 내용을 학생들이 하는 아주 그 분석이나 암기보다는 균형 감각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 이런 데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인 지역의 32개 대학 복수하기도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요거는 지금 몇 개 대학이 좀 반발해가지고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다른 대학에서 학위를 하나 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제교사 자격증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나라는 100만 명의 청년 실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또 2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가 없는 나라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보람 있는 일자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의 실업자 중에서 한 10만 명에게 국제교사 자격증을 만들어줘가지고 해외 나가서 초중고등학교에 교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0개의 개도국이 전 세계에 있으니까 10만 명이면 한 날에 500명씩 나갑니다. 그래서 한 10년만 지나면 그 지역 유지가 될 거고, 제자들이 다 그 나라 지도자가 될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2000년 전에 로마의 젊은이들이 세계 최초의 세계화를 했고, 200년 전에 영국의 젊은이들이 두 번째로 세계화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교육봉사를 통해서 세 번째 세계화를 우리가 주도하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이 시범대학으로 지정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외국인을 좀 많이 복귀해서 그 학비를 줄인 게 아니고요. 5배로 올렸습니다. 학생들이 420만 원 정도 내는데 한국 학생들이 저희는 영어로 교육을 받는 외국인에게는 2,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여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게 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짜고 이러면서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이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한테 제공해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나게 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을 위해서 한 겁니다. 대신 학생들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미국 메이저 대학에서 쓰는 그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 제도를 도입해서 부모의 소득을 집어넣으면 필요한 장학금이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나오고 그걸 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한국어 학원이 지금 괄목상대하게 증대하고 있는데 작년 2월에 학생이 122명이었습니다. 그 전국에서 83등이었는데 현재 교사가 16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1,600명 정도, 지금 1,650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14배 정도 늘었고 올 연말에만 한 2,000명에서 한 2,500명쯤 될 것 같은데 한 1년 반 사이에 전국에서 1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을 찾아보면 또 그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고 다만 너무 한 나라 예컨대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몰릴까 봐 새로운 제도를 좀 몇 가지 도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중에 보시면 여기 우리 55개 국기가 지금 휘날리는 거 보실 텐데 그건 우리 학교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국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148명의 명예영사가 계십니다. 그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 명예영사들에게 그 나라에서 한 명씩 추천하면 저희가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명예영사들이 저희 학교에 지금 다양한 나라에 뭐 그분이 없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든가 뭐 그런 대학 학생들 그런 나라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113개의 대사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관에게 또 연락을 해서 그 대사님이 초청을 하는 한 명씩에겐 장학금을 주기로 했더니 지금 한 40개 대사관에서 또 MOU를 맺어가지고 바로 지난주에는 프랑스 대사가 오셔가지고 MOU 맺고 프랑스에서 한 명 보내주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국적을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모든 그 문서를 한글과 영어를 병기합니다. 마치 소프라노가 알토 악보처럼 보시듯이 우리 모든 공문은 한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가 서울대학하고 인천대학이 항상 비교가 되는데 재작년에는 저희가 76.8점이고 서울대학이 81.3점으로 약 4.5점 차이가 났는데 작년에는 81.1, 81.2로 0.1점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희는 봉사를 강조했더니 불과 2년 만에 이게 2016년에 에서 2018년, 19년에 꼭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회봉사라는 숫자가 지금 이렇게 늘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간단한 하나의 상징입니다만 저는 조직도를 완전히 180도 돌려가지고 제 이름이 여기 있고 부총장님 성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 직원 선생님들이고 학장님 여기 계시고 제일 위에는 인천대학교 대학생 15,000명, 제일 위에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놔서 우리가 항상 대한민국 국민과 학생을 위한 대학이라는 상징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 4.0, 5.0, 6.0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4.0, 5.0, 6.0을 동시에 가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평택대 신 총장님이 그 지정 토론 겸 해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조동성 총장님의 답변으로 오늘 그
관련된 그 부분을 마치고 곧바로 사진 촬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간단하게 우리 신은주 총장님의 질문에 네.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기업이 와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이게 너무 기업 중심을 가지는 거 아니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참 저희도 그거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여기 잠깐 넘어갔는데 여기 에그리치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실제로 저희 학교 와가지고 이건 그쪽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가져온 거고 저희가 토시 하나 안 단 겁니다. 이 대학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제안서예요. 그러니까 핵심 인재로 섬김과 배려,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 도전과 승리, 사업 성공 사회공헌이고요. 또 세 가지 역량은 공통 역량, 관리 역량, 직무 역량인데 이 기업에서 짜온 겁니다. 자, 공통 역량의 인재상은 인간 존중, 고객 중심, 자율성, 책임감, 열정. 기업이 만든 겁니다. 관리 역량은 관계 형성, 자기 개발, 경청 능력, 부하 육성, 비전 제시. 그다음에 직무 역량에서 개선 추구, 분석력, 개수 이건 경영학 공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여기 17개 키워드가 나오고요. 17개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20개 과목을 설계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발표와 토론, 논리로 보는 세상, 비판적 사고력 연습, 인간관계와 리더십, 자기 표현과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BT 산업 시대와 미래, 녹색 성장과 환경, 창의적 사고와 발명 등등 반 이상이 인문학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뭐 공학이나 경영학으로 까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김태현 사장 말씀대로 인간성을 갖추는 교육을 시켜달라는 게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문대학 학장님하고 그 교수님들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기업에서 들어오면 인문학이 위출될 거로 생각하지만 저는 아닐 거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인문학 과목이 훨씬 늘어납니다. 이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오히려 내부에서 하면 이게 위축되는데 기업에서 하면 이게 훨씬 활성화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그 조교수와 부교수 제도가 이제 이게 이제 이건데요. 사실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있는 교수님들한테 적용하면 반발을 사고 아마 아시겠지만 한 7, 8년 전에 손한표 총장이라는 분이 카이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일찍 나가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기존 교수들한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교수한테 적용하고 또 새로운 교수도 저희 11개 대학에 64개 학과가 있는데 예컨대 사범대학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인문대학의 상당수도 저희 핵심이 그 테뉴어 심사를 학내산하고 해외 그 분야의 탑 30 유니버시티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그쪽에서 해오는 걸 우리가 받는 거로 하니까 이걸 적용되는 게 자연과학대학하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대학, 공대 뭐 그런 일부 대학입니다. 결국. 그래서 저희 64개 학과 중에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게 한 10개에서 15개 대학 학과 정도 봐주고요. 그러니까 학과에서 원하고 그 후보가 원할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명 중에 실제로 여기로 들어올 교수들이 한 10분, 15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교수님들 중에서 나는 일로 가겠다. 왜냐면 이거는 한 학기에 9학점씩 가르치는 게 아니라 3학점으로 줄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연구비를 좀 더 드리고 이런 식으로 연구 환경을 더 개선해 주는 대신에 그 책임을 부과하는 거니까 권한과 책임이 함께 올라가는 건데 교수들 중에서는 현재 이미 기존 교수들 중에서 난 일로 가겠다고 하는 교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바뀌실 수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수님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시는 거지 강요해서 하는 건 안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그 반발이라기보다는 좀 염려하는 조심스러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철저하게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러나 그 몇 분 교수들이 이런 우리나라의 대학문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명 교수가 다 일로 간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